오늘의 주제는 바로 응급상황의 하이라이트, 응급실인데요. 응급실 가면 처음 떠오르는 게 답답하고 우리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감정 들게끔. 너무 오래 기다린다, 또 비용이 비싸다.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치료를 못 받았을 때 환불 요청을 좀 하시는 환불까지요? 폭언에 시달린 적은 많죠. 그래서 어머, 협박 아니에요? 그거? 어머. 아이고. 어머. 전 국민을 응급의료 박사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프로그램, 응급의료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응급의료 완전정복의 진행을 맡은 박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응급의료 완전정복을 꿈꾸는 5분의 국민대표 나와 계신데요.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최고의 전문가 군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윤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 윤순영입니다. 소아응급 전문의 유정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소아응급센터 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19) 구급대원 이재원 대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부산진소방서 구급대원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3교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응급의료 전문가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박희순 씨?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은퇴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은퇴 이후에 오늘은 일반인으로서 한번. 일반인. 저는 이거 틀리면은 뭐 연예계 은퇴하죠. 박희순 씨의 은퇴 여부 보겠습니다. 소생 저 혼자 맞췄어요. 40대 남성 출연자 네네네.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흑석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3교시 수업의 주제는요. 여기 계신 분의 대다수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응급 상황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도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다. 예측 불허 응급 상황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곳. 바로 응급실. 한 해 응급실 이용자 1000만 시대. 응급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황당한 응급실 사건 사고까지. 어머. 저 심하다. 응급의료 완전정복 3교시. 응급실의 모든 것. 한밤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열이 오른다던가 또 우리가 갑자기 뭐 부상을 당하거나 명절 같은 때 응급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1,040여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진짜 많다. 40여만요. 국민의 5분의 1이 응급실을 진짜 방문해보셨다는 얘기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경험치로 알겠지만 많은 분들은 응급실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시면 엄청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요구받는 건 접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접수를 하는 이유는 접수를 하셔야지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있어야지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환자한테 필요한 약을 처방을 하거나 외래 진료 등 환자에 대한 기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윤문식 선생님께서는. 응급실 가면 처음 떠오르는 게 답답하고 들어가면 이제 빨리 이렇게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접수를 해야 되고 그냥 그 무조건 혈압 재우면서 이제 이분이 한 번 와서 물어보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러면 혈압도 재보고 또 그러고 한 10분쯤 있다 보면 어떤 분이 또 와서 어떻게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파서 답답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올 때쯤 그때서부터 치료가 가능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실제로 응급실의 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 응급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시에 가장 큰 불만사항은 진료 및 입원 수술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었다. 엄청 길어요. 많은 분들이 길죠. 공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요? 네, 그렇죠.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응급실에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 또 비용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응급실은 일반적인 외래와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응급의료에 관한 체계를 좀 알게 되신다면 응급실을 이용하실 때 그런 불만을 조금은 가라앉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응급실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3교시는 바로 실전으로 좀 들어가죠. 바로요? 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보면서 응급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 김 씨와 보호자 김 씨의 아내.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데 보호자분이세요? 예, 진료 받으시려면 우선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한 환자인데 바로 진료부터 봐주시지 않고요. 접수한 후에 저희가 환자 차트가 만들어져야 중증도 분류와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먼저 접수부터 하는 아내. 같은 시각 현재 좌측 편만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구급대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네요. 고혈압 당뇨가 있다고 하십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셔서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의사는 즉시 김 씨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이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어머. 환자분, 제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이, 우, 에, 우. 어머, 말도 안 되네. 처치실에 오시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 응급실 진료 구역으로 들어온 김 씨. 응급실엔 김 씨보다 먼저 온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선생님, 지금 거의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 먼저 진료 받는 거죠? 선생님, 저는 언제쯤 처치받나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응급실 찾은 다음 환자 중 가장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누굴까요? 1번, 열이 내리지 않아 응급실에 온 5살 어린이. 2번, 요리 중 칼에 손가락을 베인 40대 남자. 3번, 어지럼증과 발음 이상을 보이는 50대 김 씨. 이 질문이 나온 걸 보면요. 여러분, 응급실은 도착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선착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응급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착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열에 있는 5살의 어린이, 또 손가락이 베인 남자 환자,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50대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3번. 전부 3번을 써주셨네요.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온 제일 늦게 온 50대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난 이유를 확실하게 안다 하시는 분. 네, 성현 씨. 저는 직접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료를 받는 순서가 무조건 응급한 환자 순서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성현 씨의 판단 근거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50대 환자가 제일 응급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일반 미열 같은 경우는 사실 수건 좀 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닦아내준 미열은 그야말로 내릴 것 같고요. 손도 그냥 꼭 싸매고 있으면 돼요. 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뇌 쪽으로 뭔가가 이거를 바로 조치를 안 해주면 말도 어눌해지고 있기 큰일 때문에 나죠. 이게 터지면 그야말로 뇌졸중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리를 저쪽에 앉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대표가 거의 전문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인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판단 기준을요. 의식이 있냐 없냐예요. 아, 1번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 네.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도 손가락이 비었지만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냐 없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들으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고 선생님께 이유를 들어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과연 가장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정답은 3번. 어지럼증과 발음 이상을 보이는 50대 김 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 대표 5분 모두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어지럼증과 발음이 어눌해진 50대 남성 환자가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네, 지금 저 재현 화면에서 나왔던 환자는 뇌졸중이 의심되고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아야만 생존율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도착하시게 되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중증도 분류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빨리 봐야 하는 환자, 좀 천천히 봐도 되는 환자를 나누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이라는 공간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가장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빨리 살려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도 분류를 하고 대기 시간이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케이타스라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등급일수록 빨리 봐야 되는 환자입니다.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있거나 심정지에 가까운 그런 중증 외상, 호흡곤란도 아주 심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만큼은 아니지만 한 10분, 15분 안에 의사가 빨리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굉장히 경증이고 천천히 봐도 괜찮은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의식이 좀 안 좋으시던 분이 그냥 그 상태로 쭉 오신다든지 가볍게 상처가 났거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오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4, 5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박성윤 씨는 몇 등급으로 가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저요? 제가 볼 때 무조건 5등급인데. 네. 아니, 5등급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3등급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네. 되게 저는 장 쪽이 또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약간 평소에도 묽은 응아를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런데요, 지금 조금 보니까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저렇게 분류도 안 하고 직접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온 거는 한 3, 40분 후에나 나타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중증도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네. 환자분한테 중증도 분류 공간이 보통은 따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혈압을 재거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자체가 중증도 분류이기 때문에 그걸 혹시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급할 때는 말씀을 막 급하게 아무 말씀이나 하시다가 119 신고하실 때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 못 하셨던 것처럼 간호사, 의사를 만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본인의 증상이라든지 과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도 늘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딱 오기만 하면 다다다다다 얘기할 수 있게 정리가 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되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비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혹시 중증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응급실 비용도 그 케이타스 분류 등급
이라든지 응급 증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높거나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그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시는 그런 비용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응급 환자 분류표를 보니까 모든 의문점이 좀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응급 환자를 진료할 때 얼마나 더 응급하냐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대기 시간도 또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조금은 응급실에 대한 불만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렇게 케이타스가 다 나와서 있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는 분명히 환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 큰 환자들. 땡깡. 소리 크고 막 의사 선생님들 막 때리고 막 맞아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떼 쓰는 환자는 정말 많죠.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이제 케이터스가 적용이 되면서 본인들을 높은 등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뭐 빨리 진료받게 해달라고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도 열나는 아이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애를 먼저 봐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계십니다. 네. 좀 보호자를 격리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곤란했던 적도 있으시죠? 네. 되게 많은가 봐요. 많은 상황을 말을 안 알고 해주네요. 어머, 저 뭐야? 막 집어 던져요? 아픈 사람 맞죠? 어머 어머. 어머, 때렸어. 아이고. 아, 치료해주기 싫겠다, 저런. 우와, 우와, 우와. 어머, 피난 거 봐. 왜 저래? 아니, 너무한다, 진짜. 진짜. 환자 치료가 우선이고 더군다나 응급한 환자들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이고. 1분 1초를 다루는 상황에서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런 싸가지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흥분해가면 막 예. 아니 저런 일들이 이런 뉴스에서 봤지만 사실 비일비재한 모양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아니 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셨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뭐 경험담이니까. 네, 일단 저는 다행히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폭언에 시달린 적은 많죠. 그래서 뭐 원하는 방향으로 뭐 차트 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 퇴근길에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협박 아니에요? 네, 제가 같이 근무했던 뭐 간호사나 다른 동료 의사들은 뭐 주먹에 맞아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뭐 또는 집기를 다 부셔서 응급실에 있는 진료용 컴퓨터를 다 집어 던지시는 그런 경우도 사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이 주치자의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응급실에 비상벨 같은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청원경찰 등의 그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자분들은 또 환자분 나름대로 응급실에서 제대로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정보를 주시는 도우미분들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의료진을 정말 괴롭히는 행위는 근절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소중한 한 생명을 다뤄야 되실 분들인데 이건 정말 근절이 돼야 될 것 같고 술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부모님들이 워낙
예민해지시니까 별의별 사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황당한 응급실 사건 사고 다음 사례 만나볼까요? 빨리 와. 싫어. 얘가 왜 이럴까? 빨리. 선생님. 얘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 보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애는 침착한데요? 네, 괜찮은데 보호자가 난리를 쳐서. 체한 거 같으니까 별다른 검사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피 검사나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검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안 해줘. 어머, 그러면 기왕 병원 왔으니까 우리 수액이나 맞고 가자. 병원 가기 싫어. 맞아야 낫지. 무섭다고. 엄마가 의사네, 엄마가 의사. 엄마가 처방을 내리고. 엄마들이 옆에서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아우,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과잉 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요새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다 바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그동안 아이가 호소했던 모든 증상들이 다 생각나면서 이건 뭐였을까 갑자기요? 저건 뭐였을까 갑자기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못 해줬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해주고 싶으신 거죠. 여기서 병원에서. 그걸 또 왜 거기서 보상 심리를 찾으실까? 그래서 열이 날 때도 이제 간단하게 링거 한 번 맞으면 열이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가기 싫은데 누군가에 끌려와서 네. 고문이지. 그것도 링게를 받는 게 바늘이 또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은 또 애기줄이 얇고 그리고 애들이 발버둥 치니까 또 3명, 4명 간호사님들이 아이들이 더 안 되지. 붙잡고 하고 그러면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병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의 소리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치료를 못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받고 싶은데 못 받았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집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동의를 다 하고 설명을 듣고 갔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 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쪽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진을 했다. 고객의 소리에 넣어서 이렇게 환불 받으시는 환불까지요? 환불 요청을 좀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통비까지 물어내라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이 하고. 진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면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경험은 있는데 울먹거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목소리가 잠겨서. 참 분명히 불만이 있고 그게 팩트인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조금 과잉 진료를 요구한다거나 네. 진료를 방해하는 거 내 자녀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맞아요. 꼭 우리 부모님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모님도 좀 단호함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애가 바늘을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그거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막. 같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선생님께 찌르세요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이 의외로 애들을 더 남편들이 더 못해요. 엄마가 더 그런 데 용감해. 맞아요. 네, 맞아요. 살려야 되니까 아기를. 자, 소아 응급의료를 전담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차일드 라이프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전문직이 있습니다. 좋다. 그다음에 이렇게 불만 있는 엄마 아빠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없어서 그 직업이 생기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평소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요. 직업이 없으시죠? 구직 중이라. 자, 이렇게 소아 응급의료 기관 중에 또 응급실 상황을 또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황당한 응급실 사건 사고 다음 사례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삼촌 오셨어요. 괜찮아? 아니, 누나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왔어. 별일 아니래요. 나 진짜 깜짝 아니 그래도 지금 어떡해. 괜찮대. 오는데 차 안 막혔어요? 막혔어 많이 막혔어. 누나 분양 받은 거 많이 올랐다며, 여기. 승질 나지, 저거. 진짜? 그런 응급실에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니까 여기까지 왔어. 환자다. 보호자 한 분만 됩니다. 금방 갈 거예요. 금방 가요. 갈게요.
의료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겁이 더 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빠 쓰러지셨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아빠 입원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너는 옷을 챙겨 갖고 오고 너는 엄마 가방을 좀 챙기고 엄마는 아빠를 부축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 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르르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 워낙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니까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오면 뭐 거의 뭐 10명을 채우거든요. 네. 혹시 국민대표 여러분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네. 몇 명까지 되는 거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한 명. 가족 수 다. 가족당 다. 우리 그냥 직계 가족. 직계 가족? 네. 한 명. 한 명? 네. 오로지 한 명.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선생님 몇 명인가요? 네, 1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근데 좀 환자 입장에서는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2017년 12월부터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고 또 응급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응급실 출입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가 1명입니다. 네. 그런데 소아나 장애인 또는 주치의자나 정신질환자 등 보호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교대는 되더라고. 맞아요. 교대는 네, 돼. 맞아요. 한 명만 무조건. 사람 많은 네.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가고 내 아내가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교대 가능해도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이고 네, 환자 옆에는 특이한 한 명. 경우 응급실에 출입증도 있다라는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네네. 이 출입증의 필요성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르스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응급실에 난리였죠. 오셨던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됐고 이번에도 역시 첫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같은 병동 8층에서 병을 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감염을 또 전파하게 될 또는 감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조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출입증을 받으셔서 그 출입하신 분은 성함이랑 입실이나 퇴실하실 때 시간 그리고 연락처 또는 발열이나 기침 여부들을 좀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꼼꼼하다. 자, 오늘 응급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응급실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데요. 이번 순서는 약간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본 순서입니다. 시민분들에게 응급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요. 의외로요.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긴급 조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화상 입었을 때 감자나 된장 바르라고 하는데 그게 응급처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상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뭐 감자를 갈아서 붙이신다 뭐 이러셨는데 사실 그런 건 옳은 처치법은 아니고요. 치약. 일단은 그것도 아니고요. 치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알로에가 치약이라 그랬어요. 치약 바르라고. 알로에라는 알로에 수딩젤. 알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알로에를 바르시는 것보다 더 빨리 하셔야 되는 일은 일단 뭐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위로 화상을 입었다 이러면 이런 것도 좀 벗어주시고요.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뭐 손을 화상을 입었는데 뭐 반지를 끼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것 좀 빼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단 15분 정도 또는 이제 통증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시원한 물에 화상 부위를 이렇게 흘려주시는 게 좋은데 수돗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조금 차갑게 식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수돗물을 받아놓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화상 부위에 열기를 좀 식혀주시는 게 얼음은 어때요? 얼음을 하시게 되면 조직이 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은 안 돼요. 얼음이랑 차가운 물이랑 틀려요? 왜요? 같은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시원한 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온도가 확 떨어지면 네. 좋은 건 줄 알고 얼음 막 대고 있었는데요. 혈관이 수축되거나 조직에 뭐 또는 동상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안 좋은 거구나. 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터뜨릴까요? 물집은 터뜨리시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알로에 수딩젤 뭐 이런 거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캠핑 갔다가 캠핑 때 세워놓는 램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만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흐르는 수돗물에 이렇게 대줬는데 그러니까 정말 통증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에 밤새도록 대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물집이 안 잡히고 네, 초기 대응을 좀 잘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저희 남편은 많이 알았어요. 맞아요. 네. 저는 초기 대응을 잘 못했거든요. 예전에 그 캠핑을 가갖고 폭죽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네. 불을 붙이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얼굴을 다쳤어요? 아니요. 아유, 세상에. 다치신 거. 미안해요. 나 얼굴 얘기가 아닌데. 다쳤으면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에 이렇게 맞았거든요.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있어요, 흉터가. 네, 근데 이게 초기 대응을 병원을 안 가고 친구들이 여기다가 소주를 바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소주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소주가 내려가니까. 알코올을 바르고 나서 소주 이렇게 알코올이지. 이렇게 소주 어떨까요? 소주는 사실은 이제 온도상으로 볼 때는 이제 쿨링 효과는 있는데 그 알코올이 이렇게 속에 있는 조직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 아니 그 서양 영화 보면 그 이렇게 재즈고 그런 막 그 알코올로 들이붓잖아요. 총알 빼고 나서. 네. 그 전쟁 때 아닌가요? 그렇게. 근데 제가 화상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받아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화상에.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아, 좀 심했나요? 아니 그냥 물집이 잡혀서 이미 이제 차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자기네들이 처치 못한다고. 아니 전문병원 화상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네,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아가지고. 그러면 물집이 이미 생기면 약간 3도 정도, 보통 2도. 보통 2도예요? 그 정도만 돼도 화상 전문병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그게 면적이 되게 얕고 조그마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회음부나 손 이런 쪽에 그런 손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야 되고요. 아무래도 성장기 아이들은. 자, 그렇다면 시민분들이 또 어떤 응급 상황을 궁금해하실지 화면으로 볼까요?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망률 2위가 여러분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인 거 아세요? 심폐소생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배우다가 저기 멀리서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힘이 많이 생각보다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험은 못 해보고 듣기만 해봤어요. 저도 사실 방송에서 이 아이템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한 방법을 잘 인지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심폐소생술을 꼭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심정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너무 그래서 짧다. 4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니까 심장이 다시 뛰게 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혹시 해보실 수 있는 국민 대표 계신가요? 박희순 씨 제가 제가 누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자신 있으세요? 뭐 누워있는 거. 누워 있는 것도 자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하트세이버를 무려 10개나 받으신. 그러니까 10개의 심장을 살리신 분이에요. 10사람을. 심폐소생술의 전문가 우리 이재현 고급대원님. 이재현 대원님께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박희순 씨는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네네. 네, 학창 시절에 좀 배워본 적이 있죠. 기억이 제대로 안 나시죠, 지금은?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 아이고야. 배웠던 거라.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예전에 배우셨더라도 이게 5년 주기로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달라지는구나. 기억이 또 안 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왜 바뀌어요? 소생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아. 5년 동안 데이터를 더 쌓아서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조금 바뀌고 약간씩 바뀌고 있죠. 아. 네. 자, 환자가 쓰러졌다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목격을 하셨으면 가볍게 두드리시거나 일어나세요. 괜찮습니까? 환자분 눈 떠보세요. 아니면 가볍게 흔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기요? 네,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확인이 되셨으면 상의를 제거를 하십니다. 호흡을 하는지 가슴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호흡을 하는지요? 가슴이 이제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하면 비정상 호흡, 헐떡거리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마치 금붕어가 입을 뻐끔뻐끔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자. 그때는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위치는 환자와 최대한 가깝게 위치를 하시고 무릎은 어깨 넓이 정도로.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잡이시라면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하시고 네. 왼손잡이시라면 아래. 왼손을 아래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포개시면 됩니다. 네. 포개시고 살짝 당겨주시고 손바닥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손바닥의 아랫부분 이쪽으로 누르시는 네. 겁니다. 누르시는 위치는 유두, 젖꼭지를 가운데. 쭉 이렇게 선을 끄셔서 정가운데. 자, 이 상태에서 정가운데. 팔은 최대한 펴시고 네.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되시는데 팔 각도는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 위에서 바로 내려오게요. 그리고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정도. 많다. 5에서 6cm 정도. 푹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세게 누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빠르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 자,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50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50개요? 50개. 많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까? 환자분 눈 떠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딱딱하게 안 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둘, 열셋, 힘든데요? 다섯, 여섯. 오, 김미려 씨는 어머 어떡해요 저 못 살려요. 어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제 손이 아파요. 이거 힘드시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봤잖아요. 김미려 씨 저는 못 살렸어요. 일단 박희순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래쪽으로 지금 누르고 계셨어요. 저는 뭐가 틀렸어요? 일단 팔이 구부러지셨고요. 네, 위치가 약간 지금 네. 정 가운데로 누르셔야 되는데 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치우쳐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늑골이 부러지게 되거든요. 늑골이 부러지면 또 폐를 찌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을. 정중앙을 공략해야 이게 어려우구나. 자, 이게 50개 해도 굉장히 힘드시죠? 어렵다. 네, 이 압박을 보통 몇 개 정도 하셔야 되냐면 119에 신고하시고 나면 보통 119 구급대원이 빠르면 5분 정도, 늦으면 10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5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5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만약에 네, 힘들면 네. 옆에 다른 분이 있다면 교대로. 같이 교대로. 아니 근데 이 요령을 좀 종합해 보니까 빠르고 규칙적인 속도로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노래, BPM 100 정도의 노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일단 뭐 해외에서는 뭐 Stay Alive라는 비지스의 노래라든지 비 내리는 호남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성현 씨 노래 뭐 없어요? 제 노래도 빨라요. 승해 백수가 빨라요. 제가 너무 빨라요. 자, 그래서 오늘 동요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아기사과라는 동요 아시죠?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러니까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흉부 압박 속도를 맞추시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노래가 괜찮은지 노래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우리 대원님께서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게요. 그러네요. 어쩜 이렇게 탁탁 맞지? 딴딴딴딴딴. 자, 그러면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한번 해봐 주실래요? 김미려 씨가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살렸어요.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잘 듣네. 그리고 이 노래에 주의점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2절부터 계속 빨라지는. 점점 빨라지는. 네. 1절만 해야 돼요. 항상 1절만. 이렇게 배워보니까 사실 기억하기가 훨씬 쉽고요. 앞으로도 아기상어가 노래가 나온다면 저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방법들을 좀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실 예외가 없으니까 온 가족들 모아놓고 꼭 한번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이지연 대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워보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은요,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한 다음에 심장 압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해도 상관없는지.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 전문적인 기도 확보를 하고 나면 그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흉부 압박을 하면서 위장 내에서 이렇게 고통물이 이렇게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가 또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의 위장이 팽만돼서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도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흉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하는 지속 흉부 압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도로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로 우리 국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전화나 이메일 또는 119 안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패널분들도 미주 지역에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괌 같은 경우에는 911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비싸다. 하와이 또는 LA 같은 곳에 가시면
119를 부르시면 약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기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이 160만 원이고 진짜? 네, 만약에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고급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온다면 비용은 약 250만 원 이상으로 수술비다. 그렇죠. 네. 혹시 해외에 나가신다면 이런 응급실 비용이나 구급차 비용이 커버가 되는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시고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해외를 안 나가야 돼.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은 휴대전화 어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인데요. 이젠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켓에 가셔서 응급의료를 검색을 하시면 그 앱을 찾으실 수 있고 이젠이 바로 뜨겠네요. 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로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본인이 있는 곳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 정보를 아실 수 있고요. 응급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 약국의 진료 시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옆에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내 근처에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좀 깔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 또 왔습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응급의료 완전 정복의 3교시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내긴 너무 아쉬운 만큼 그동안 1, 2, 3교시를 거쳐서 배운 모든 것을 총 정리해보는 마지막 시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오늘 것만 배운 게 아니라? 안 돼요. 아니 이거 심폐소생술 연습하느라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응급의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응급의료 완전 정복 총정리. 첫 번째 문제. 노래 박자가 심장 압박 박자와 비슷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억하면 좋은 동요와 그 구절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방금 한 1, 2분 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적합한 구절을 쓰시면 됩니다. 구절이 뭐야? 구절이라는 거는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절이냐. 그거 모르겠네. 그렇다면 뚜루뚜루라고 쓰신 분이 없길 바라면서 있어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있나요, 뚜루뚜루? 뚜루뚜루 있나요, 조민희 씨? 이거 아니었어요, 뚜루뚜루. 네. 음악이요. 상어 노래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윤문식 씨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라고 하셨는데 김미라 씨 상어가족, 박성현 씨 상어가족, 박희순 씨 상어가족 쓰셨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상어가족 1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상어가족까지는 김미러 씨가 맞으셨고 1절도 맞히셨어요. 난 노래를 썼는데? 박희순 씨와 박성현 씨는 뒤에 1절에 가사를 쓰셨습니다. 노래를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루뚜루. 이거 맞다고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까지. 진행자의 직권으로 정답자를 정하자면요. 조민희 씨, 김미러 씨, 박성현 씨, 박희순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정답률이 첫 문제부터 좋은데요. 네, 과연 1교시나 2교시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정답자가 많을지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로도 저희가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디에 뭘 해서 뭘 한다였습니다. 정답을 다 쓰셨다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119 전화, 119에 전화, 119에 전화해서 상담을 한다. 119에 전화를 건 후 상담을 한다. 119에서 전화해서 상담을 한다고 박희순 씨가 방금 컨닝을 해서 적어주셨는데요. 아니 작은 눈으로 잘 컨닝하시네. 잘 보여요, 보시는구나. 네, 시야가 굉장히 넓으신데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완벽하게 맞히셔야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119 신고 상담. 네, 119에
전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상담까지 적어주신 김미라 씨, 박성현 씨, 박희준 씨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세 번째 문제. 응급실에서는 땡땡땡이 높은 순서대로 진료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알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자, 접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것을 결정하시죠.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지난 시간에 한 20회 이상 언급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네. 알았었는데. 자, 정답을 쓰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위험도, 중증도, 응급도, 연령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연령대를 적으신 거죠? 그때 그 VCR을 봤는데 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네. 가장 먼저 응급 진료를 받더라고요. 자, 제 눈에는 정답자가 2분 보이는데요. 2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저랑 누구예요? 정답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중증도. 그래, 저거였어. 정말 기억이 나. 정답은 중증도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다 맞히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명이요? 와. 김미려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제발 제작진에서 마련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있길 바라면서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표 5분 그리고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응급의료 완전 정복 저희가 3교시까지 3주째 함께 해봤는데요. 김미려 씨는 진짜 유익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까지도 직접 해보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구급대원님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은 직업을 잃으시는데 어떡하지? 딴 거 하면 됩니다. 네, 박성현 씨는요? 3교시 하는 동안 정말 저한테 되게 도움되는 걸 많이 알아가서 다행이에요, 진짜. 네. 이제는 무턱대고 응급실 갈 일이 없으시겠죠? 안 갈게요. 함께해 주신 3분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119 구급대원은 국민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전국에 계신 우리 구급대원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지 국민 여러분을 진료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교시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린 119를 부르시는 것, 병원을 고를 때 119의 의견을 꼭 들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 가셨을 때 조금 순서를 기다리실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배운 것들 놓치지 마시고 혹시 언젠가 내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대표 5분, 전문가 3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 응급의료 완전정복!